일단 저희 먼저 소개 한번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독립영화 매거진 모션의 편집장 이형관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저희 독립영화 매거진 모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 저희는 2016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독립영화 잡지를 만드는 일부터 독립영화 관련된 행사들 기획 또는 실행까지 여러 가지 저희 지금 한 5년째 해오고 있고요. 저희 잡지는 지금 4호까지 출판이 돼서 독립영화 독립 출판 서점이나 이런 데서 쉽게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조금 소소하지만 굉장히 깊게 좀 소통하면서 같이 상영회 같이 즐기고 싶고 오늘 보실 영화는 종착역입니다. 그래서 종착역 보시고 이따 본격적으로 같이 이야기 한번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영화를 보고 어떤 소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처음이어서 좀 어색할 수 있는데 많은 리액션 그리고 표정으로 좀 드러내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좀 활기차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의 소개는 마쳤고 제 옆에 있는 민범님 소개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립영화 매거진 모션에서 글 쓰고 있는 김민범이라고 합니다. 이달 초만 해도 여름이 언제까지 이렇게 지속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 주말에는 완전 겨울 같았고 가을이 이렇게 짧게 지나가는 건 아닐까 아쉬움이 들기도 하는데 어쩌면 그런 지금이 지난 여름의 일들을 떠올리면서 영화 정착력을 보기에 더 좋은 시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함께 영화 보고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실 영화는 말씀드렸듯이 종착역이라는 영화인데요. 저는 이 영화를 작년에 서울독립영화제라는 영화제에서 처음 봤고 아마 올해 9월에 개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영화관에서는 상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오늘 좋은 기회에 영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짧게 좀 영화 소개를 한번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종착역은 세상의 끝을 찍어오라는 여름방학 숙제를 받아든 4명의 여중생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나눠준 이제 일회용 카메라를 들고 1호선의 끝역인 신창역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신창역을 찾아가는 어떤 과정 그리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소소한 이야기들이 되게 잔잔하게 풀어져서 영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영화를 조금 더 재미있고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을 옆에 계신 민범님께서 몇 가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영화를 보시기 전에 이런 점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지 간단하게 관람 포인트를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현관님이 소개를 해주셨듯이 영화의 이야기 자체는 굉장히 단출한 편입니다. 그리고 영화의 속도도 최근 개봉했던 다른 독립영화에 비해서도 굉장히 느린 편이에요. 그래서 느긋한 마음으로 아이들이 머문 공간을 이렇게 풍성하고 느리게 담아내고 있는 이 영화를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불어 이렇게 아이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미묘한 감정들이 있는데 그 감정의 변화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시면서 초반에 가장 맴도는 단어는 단연코 세상의 끝입니다. 이들이 세상의 끝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관객들이 어릴 때 마주했던 세상의 끝, 종착역 이런 것들 단어를 떠올리시면서 한번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중학교 1학년은 그 초등학생에서 벗어난 지 안 된 시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학생들의 반경은 동네에서 벗어나지 않죠. 그래서 부모님과 가끔 멀리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아주 특수한 경우고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여름방을 맞은 이들이 동네를 벗어나서 이렇게 벌어지는 모험극, 소동극 이런 거를 예전 기억과 함께 떠올리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포인트는 일회용 카메라입니다. 영화가 진행되는 중간중간 아이들이 찍은 일회용 카메라 사진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영화는 잠깐 스틸컷으로 이렇게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들이 어떤 효과가 있고 감독들이 왜 이 장면을 넣었을까 한번 생각하시면서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또 아이들이 무심히 나누는 대화들을 좀 더 주의 깊게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분명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좀 더 시야를 넓혀서 보면 이 대화들이 또 다른 각도로 다가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화들에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인데 마지막 포인트는 전학생 시연의 표정입니다. 시연이라는 학생이 전학을 오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다른 세 명의 아이들이
친한 상태였고 그 우정 사이에 갑자기 끼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친해지긴 했지만 어떤 장면에서는 시연의 표정이 아주 미묘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정을 잘 살펴보시면서 시연의 감정선을 따라가 보시는 것도 영화를 보는 한 감상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기도 전에 너무 많은 이렇게 과제를 내드린 건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세계의 끝, 사진, 아이들의 대화, 시연의 표정 이 네 개의 키워드를 가볍게 떠올려 주시면서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또 관객들 저희가 질문도 준비했는데 그 관객들도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민범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이야기하고 싶으신 게 있으면 이렇게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이름 말씀드리면은 마이크를 넘기도록 할 테니까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이 종착역이라는 영화는 굉장히 좀 힐링이 될 수 있는 영화예요. 그래서 어려운 영화도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좀 마음 편하게 좀 관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를 관람하고 그 뒤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 건데요. 영화 링크는 저희 채팅방을 통해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링크를 통해서 영화를 관람하시면 되고, 다만 이 줌 회의는 절대 나가시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새 창으로 이제 영화를 관람하시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시간 30분 정도 뒤인 3시 40분 정도에 다시 여기 모여가지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 다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즐거운 영화 관람 되십시오. 이제 김은희님께서 먼저 이제 일정상 조금 가보셔야 된다고 해서 짧게 이제 채팅에다가 소감을 남기셨는데 그것만 짧게 읽고 저희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김은희님은 이제 영화를 보시고 일회용 카메라처럼 다시 찍을 수도 없고 돌아볼 수 없는 박제된 듯한 색감의 어린 시절이 그리워지는 공감을 느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만약 저 시절로 돌아간다면 시험 지옥에서 벗어나는 생각 못하고 역시 똑같이 입시 생각에 외로울 듯하다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다들 뭐 재밌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민범님이 아까 얘기해 주셨던 그 포인트들을 또 어떻게 보셨는지 또 궁금하네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일반적인 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고요. 영화적인 얘기, 조금 더 들어간 영화적인 얘기는 민범님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조금 이렇게 발언권을 얻고 싶으시다고 생각 드시면 바로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발언권을 넘겨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고 조금 말씀하시기 부담스러우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그러실 경우에 방금 연재님처럼 채팅으로라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님이 얘기하셔서 저도 생각이 났는데 저도 서울대 입구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살았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2호선을 타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되게 특이하게 서울대 입구행이라는 2호선 열차가 있어요. 그래서 뭐 보통 신도림행, 뭐 성수행 뭐 이렇게 있는데 그게 대부분인데 서울대 입구역행은 거의 12시 40분 뭐 이때 거의 막차로만 운행을 했었어가지고 뭔가 저도 뭔가 코로나 이전에 한창 뭐 놀다가 들어갈 때 그 서울대 입구행을 타기 위해서 굉장히 조금 안간힘을 썼었던 그런 기억도 있네요. 민범님 혹시나 종착역 관련해서 뭐 얘기 들으시고 나서 또 뭐 생각나시는 게 있으실까요? 저는 이거과 비슷할 수도 있는데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영어학원을 다녔어요. 그런데 동네에 있던 영어학원 아니고 마을 버스로 한 8정거장 정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마음 먹으면 걸어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인데 10살 땐 그곳이 아주 아주 멀게 느껴졌거든요. 한두 번은 이제 엄마가 데려다 줬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저 혼자 갔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중간에 8차선의 아주 넓은 도로를 지나쳤어야 되는데 그때만 되면 가슴이 콩닥콩닥 거리는 거예요. 막 내릴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못 내리면 어떡하지? 막 너무 엄청 긴장을 항상 많이 했고 그때는 막 마을버스가 흔들리는 게 제가 몸을 지탱하기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많이 긴장하고 항상 이렇게 긴장해서 두 정거장 전부터 배를 누르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딱 무사히 학원 앞에 내리면 이제 안심할 수 있었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내리지 못하고 그
지나쳐 버리면 아주 먼 곳, 내가 알 수 없는 곳 그런 걸로 사라져 버리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하게 어렸을 때는 버스가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버스 타는 걸 되게 무서워했던 것 같고 뭔가 되게 불안해서 잘 못 탔던 것 같은데 지금 신성희님께서 또 채팅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부산이 고향인데 초등학교 때 올라와서 서울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보내고 아버지 직장에 따라서 의정부에서 그 이유를 보냈기 때문에 의정부가 종착역인 것 같다라는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우리만의 종착역, 좀 추억 또는 기억을 좀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조금 시간을 가져봤고요. 이제는 진짜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주제로 잡은 부분은 세상의 끝을 향해 가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 영화는 세상의 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으러 가서 벌어지는 일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신창역, 1호선 신창역이라는 곳을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이 곳에서 발생하는 되게 소소하지만 작은 사건들, 그리고 또 그런 대화들, 이런 게 조금 긴 호흡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보고 느낀 게 이 세상의 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좀 느꼈어요. 어떤 의미냐면 어떤 그 세상의 끝을 향해 가는 그 과정과 이 종착역에 도착해서 이 이후에 이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그리고 뭐 행동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좀 주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됐건 그 세상의 끝을 향해 가면서 뭐 길을 잃기도 하고 어떤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친구를 만나기도 하는 등의 어떤 계획적으로 어떤 짜여져 있는 그런 것보다는 좀 되게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조금 짧은 단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런 어떤 난관이 있을 때마다 서로 의지하고 서로 대화하고 어떤 난관을 헤쳐나가는 방식이 어떤 세대를 떠나서 저희의 이야기랑 굉장히 좀 닮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계획이 되게 차질이 생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뭐 비가 엄청 많이 오고 있죠. 비가 오게 되면 사실 이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어떤 난관인데 이 난관을 이 친구들은 이제 물을 뿌리기도 하고 비를 직접 맞닥뜨리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그러니까 사실 저를 그 상황에서 지금의 저를 대입해 본다면 저는 그러지 않고 그냥 쉬고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이 아이들이 하는 상황 이런 게 저랑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느끼는 바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송이라는 친구인가요? 그 친구가 이제 고양이를 만났을 때 또 마찬가지로 어떤 기존의 친구들, 기존의 무리들이 있었지만 고양이를 만나면서 어떤 새로운 친구를 만나게 되는 느낌도 들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기존의 친구들을 좀 잊고 새로운 친구들한테 몰입하다 보니 또 뭐 길을 잃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도 뭐 저희 어떤 관계랑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일상적인 일들인데 이 아이들의 행동이나 대화로 인해서 좀 제가 생각을 좀 많이 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현지님께서 한 말씀 해주셨는데 과정이 즐거워서 영화를 보며 끝이 안 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또 좋은 말씀을 또 해주셔가지고 저도 언제 끝날지 생각하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는 뭐 좀 안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 세상의 끝에 대해서 민범님도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영화 초반부에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맴도는 단어는 세계의 끝입니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그 등장하는 아이들의 나이가 왜 중학교 1학년으로 설정이 되었을까? 저는 이게 되게 영리한 설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이 생각해낸 세상의 끝은 신창역입니다. 아주 단순한 이유죠. 1호선 마지막에 있다는 이유에서요. 근데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에서 막 벗어난 아이들에게 이거는 아주 멀고 낯선 곳일 겁니다. 중학교 1학년이라는 나이는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으로 교복을 입게 되고
초등학생 때보다는 더 많은 자유가 허락돼요. 뭐 아주 멀리 갈 수는 없지만 등하교 하면서 뭐 떡볶이도 사 먹고 친구들이랑 뭐 장난도 치고 이런 자유들이 생겨나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대학 입시라는 걸 어렴풋하게 이제 감각하게 됩니다. 보다 많은 학원을 다녀야 되고 선행 뭐 친구는 뭐 고등학교 1학년 걸 벌써 배우고 있네. 뭐 다 중학교 수학은 다 했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려오죠. 그러면서 선생님들도 이제 대학에 대한 얘기를 조금씩 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겨우 어린이에서 벗어났는데 세상은 아주 가혹하게 아이들에게 커다란 과제를 던져줍니다. 그 영화 내에서 방학을 맞이하는 아이들에게 대학을 가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장면도 있고 편의점에서 이렇게 간식을 먹으면서 뭐 나는 지금 뭐 공부하고 있어. 이렇게 선행학습에 대한 이야기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이처럼 중학교 1학년이라는 시간은 아이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차츰 이게 어른의 세계로 가고 있구나를 어렴풋이 느끼고 있는 어떤 입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은 조금 어린 것 같고 중학교 2학년은 뭐 중2병이라는 얘기도 있죠. 그래서 사춘기가 본격적으로는 시기여가지고 자식기한테 이렇게 빠져 있을 시기인데 중학교 1학년은 아이와 청소년의 경계에 있고 인생을 어렴풋하게 가늠하는 시기가 아닌 가 그래서 아주 영리하게 이게 중학교 1학년이라는 설정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중학교 2학년, 3학년이 되면 입시에 대한 가중이 더 커질 텐데 조금 거기서 비껴나 있는 중학교 1학년이 아주 영리한 설정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영회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책을 찾아보다가 사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중국행 슬로보트에서 이런 내용을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잠시 소설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항구 도시의 산기슭에 있는 중국인 자녀를 위한 국민학교 가로치고 이름이 전혀 생각나지 않으니 앞으로는 편하게 중국인 국민학교라고 부르기로 하겠다. 좀 어색한 호칭인 것 같지만 양해를 바란다. 가로 닫고 국민학교를 방문하게 된 것은 그곳이 내가 치를 모의고사 시험장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이다. 고사장은 여러 군데로 나뉘어 있었는데 내가 다니던 학교에서 중국인 국민학교로 가도록 지정받은 사람은 나 하나뿐이었다. 그 이유는 잘 알 수 없지만 아마 무슨 사무상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우리 반 아이들은 모두 근처에 고서장으로 지정받았으니까. 중국인 국민학교? 나는 아무나 붙잡고 중국인 국민학교에 대해 아느냐고 묻고 다녔다. 누구 한 사람 무엇 하나도 알지 못했다. 단지 아는 것이라고는 그 중국인 국민학교가 우리 학군으로부터 전철로 30분이나 되는 거리에 있다는 사실뿐이었다. 당시에 나는 혼자서 전철을 타고 어디론가 갈 수 있는 타입의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상 나에게 그곳은 세상의 끝 같았다. 세상의 끝에 있는 중국인 초등학교. 이거 보면서 뭐 세상의 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도 하지만 자동차나 기차, 뭐 비행기 등 물리적 거리를 훨씬 넓혀주는 이동 수단을 만나기 전인 유년 시절에 이렇게 나를 가장 멀리 보낼 수 있는 것, 지하철, 버스 이런 것은 아닌가. 이 작가도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되게 반가웠어요. 그래서 이후 소설 내용은 뭐 그 소설 속 화자 나가 만난 세 명의 중국인에 대한 얘기라서 조금 비껴나지만 이 부분이 되게 인상 깊게 다가와가지고 이렇게 먼저 소개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종착역에 대한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종착역을 한여름 아이들의 잔잔한 이렇게 소동곡으로 볼 수 있지만 인생에 대한 알레고리로 살펴보면 좀 더 할 얘기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어렴풋이 느끼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상황과 모습들이 하루 동안의 짧은 여행이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보여지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세계의 끝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서 길을 잃고 다시 찾고 멈췄다가 다시 출발하기도 합니다. 이야기는 선형적으로 진행되는 이렇게 직선처럼 이어지기보다는 점점점이 이어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요 키워드들을 생각을 해봤는데 환승, 경유, 우회, 멈춤, 연기 이것들이 이 아이들의 여정을 추격해주는 키워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단어들 환승, 경유, 우회, 멈춤, 연기를 생각하면서 아이들이 세계의 끝을 향하는 과정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아이들은 석계, 신임문, 외대 앞 요 사이에서 출발을 했을 거예요. 이것에 대한 힌트는 시연이랑 아이들이 이렇게 계단에서 헤어지는 장면이 있어요. 세 명의 아이들은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시연이는 전학생 시연이는 위쪽으로 가게 되죠. 그때 이제 너 어디로 간다고 그랬지? 너 신임문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아마 신임문 근처에 있는 역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신임문이라고 생각했고 아이들이 아마 석계쯤에서 출발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가정을 했어요. 석계는 1호선 북쪽에 위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1호선은 구로를 기점으로 인천으로 가는 게 있고 서동탄을 가는 게 있고 천안 그리고 신창역으로 하는 다양한 이렇게 종착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 하나의 지선인데 거기서 환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신창역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천안역에서 이렇게 경유를 해야 돼요. 그 이러한 모습들이 삶의 행로에서 우리도 이렇게 무수한 이렇게 환승, 경유 이런 비슷한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분명 이 길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을 때도 있고 또 어딘가에 가기 위해서는 이곳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공간도 있죠. 그래서 아이들의 대사를 제가 주목해서 들어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복잡한 노선도를 보면서 그 아이들이 얘기를 하는 장면에서 모르겠어. 우리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분명 어딘가 가고 있지만 정확히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막 이렇게 되뇌이는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환승과 경유가 이어지면서 아이들은 이렇게 어딘지 모를 계속 세계의 끝으로 향해 갑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천안역도 신창역도 그들이 상상했던 세계의 끝과 비슷하지는 않아요. 더불어서 각자가 생각하는 세계의 끝은 애초에 조금씩 달랐어요. 어떤 아이는 벽을 떠올리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바다를 떠올리기도 하죠. 또 이후에 막 이렇게 지쳐 힘들 때는 그냥 하늘이나 찍어갈 걸 이렇게 한탄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상의 끝이라는 거는 정답이 없는 질문이죠. 각자 생각했던 거에 따라서 다 다르게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요. 전학생 시연이가 생각했던 끝의 풍경은 철로가 끊겨 있는 모습입니다. 뭔가 더 이상 갈 수 없고 멈춰져 있는 곳. 그래서 그들은 구 신창역까지 가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구 신창역에 도착해서도 그들이 원하는 풍경을 찾지 못합니다.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는 길에 소정이는 핸드폰을 잃어버리죠. 스마트폰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다시 찾기 위해 돌아가면서 일정이 바뀌고 올 때와 다른 길을 우회하면서 아이들은 또 질문합니다.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아? 이 대사 역시 그냥 아이들이 충분히 할 법한 얘기인데 좀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어요. 저한테는 이게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아? 우리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을까? 살면서 이런 질문을 자주 하게 되는데 이 질문이 어, 이 아이들의 이야기 속에서는 그냥 일상적인 대화일 수도 있지만 삶을 좀 더 비유해서 생각해 보면 좀 더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현관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소정이 핸드폰을 찾으러 가는 과정 속에서 소나기를 맞으면서 천막에서 비를 피하고 허기가 져서 밥을 먹으러 간 곳에서는 이렇게 강아지를 만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이가 문득 고양이 밥을 주기 위해서 무리에서 떨어지면서 이별을 걷기도 하는데 세계의 끝을 찾겠다는 목적과 계속 어떻게 보면 계속 멀어지고 있지만 아이들은 이렇게 뭐 내가 잘못 가고 있다,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자유를 경험하고 자신들의 방식으로 이렇게 놀이로서 그 시간을 채워나가고 있어요. 소나기를 만났을 때 막 서로 물도 뿌리고 막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비를 맞아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가서는 그 김을 가지고 이빨을 이렇게 가리는 아주 오래된 장난을 치기도 하죠. 그래서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들을 아주 잔뜩 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잠시나마 그 자신들에게 부과되는 막 공부해야 돼, 뭐 그런 어떤 책임과 의무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학생일 때 특히 인생을 어떤 과정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초등학교는 중학교를 가기 위한 시간, 중학교는 고등학교, 고등학교는 대학교. 근데 결국 그 끝에는 항상 대학교가 있어요. 어떤 무슨 과정을 위해서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안에서 그 시간을 충만하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뭔가 미루게 되죠. 유예하고 미루고 다음에 해야지, 좀 더 지나서 하지 이런 말들 자주 하게 되는데 중학교 1학년 성적이 뭐 대학을 결정한다 뭐 이런 악담이 있을 정도로 한국 사회는 모든 교과적 과정을 뭐 대학을 위한 과정처럼 이렇게 여기는데 막상 대학에 도착해도 더 많은 자유가 생겨났지만 또
취업을 위한 과정으로서 뭐 얘기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무언가 미루게 되는 거죠. 종착역은 단 하루지만 이런 것들에서 자유로워진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가지 못한 학원이 걱정되기도 하고 스마트폰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걱정하실 부모님 얼굴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이제 벌어졌으니까 사실 별 수 없죠. 그 아이들의 무더위 쉼터에서 하루를 보내면 휴식을 하게 됩니다. 이 안에서도 이렇게 갈등이 벌어지고 뭐 돌아가야 된다, 아니다, 이제 늦었으니까 자고 가자 이런 얘기도 하게 되는데 아이들이 물론 한번 결정을 내리고 가보자 했는데 막 그 어두운 장면에서 갑자기 어떤 소음이 돌려서 이렇게 다시 돌아오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짧은 여행이라고 생각했던 게 계속 예상보다 늘어지고 길게 늘어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아이들은 아주 오래 기억될 어떤 하루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루는 어른들이 없는 세계인 거죠. 어, 아이들이 겪는 일들을 인생이랑 조금 비교해 가면서 설명해 보자 했는데 제가 너무 계속 말을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좀 이야기를 환기했다가 아이들의 상황, 디테일, 그리고 그 이후의 쉼터에서의 이야기들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민범님 얘기하시는 거 들으면서 또 생각해 보니까 진짜 좀 다양한 의미들이 영화 안에 좀 숨겨져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감독님이 뭐 그렇게 만드신 의도가 아니었더라도 저희가 느끼는 바가 좀 많은 것 같고요. 지금 그 사이에 두 분께서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김현지님께서 중학교 1학년 때 한참 모 연예인을 방송국 따라서 다녔는데 돌이켜 생각하면 엄마 없이 미지의 세계로 멀리 떠나는 그 길이 친구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좋아서였던 것 같다. 그쵸. 친구들이랑 뭔가 살짝 다른 학업 스트레스나 뭐 이런 엄마의 어떤 잔소리 또는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그 친구들과 놀았던 그 추억들 그런 게 되게 많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러시면서 또 하셨던 말씀이 세상의 끝으로 떠나는 그 느낌 영화를 보며 추억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김범준님께서 주인공을 중학교 1학년이라는 설정이 인상 깊네요. 이건 뭐 민범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런 의도신 것 같고요. 초등학교 때를 지나 세상에 대해 점점 알아가는 단계라고 생각해서요. 저도 그래도 돌아가면 친구들과 새로운 곳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직접 가보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했다면 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아요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채팅으로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길 그러시면 채팅으로 계속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또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다음 이야기할 내용은 지금 요 세상의 끝을 향해 가는 아이들과 좀 맞물려 있습니다. 맞물려 있는데 무작정 좀 떠났던 기억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무작정 어디를 친구들과 어떻게 무작정 떠났을까? 그때의 추억들 한번 지금 방금 뭐 김현진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 연예인을 따라서 방송국을 갔다라는 것도 좋고 그래서 저부터 일단 좀 짧게 생각하시는 동안 어떤 기억이 있으신지 생각하시는 동안 저부터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예전에 그 스페인을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스페인을 갔었는데 그때 룬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스페인의 작은 도시였고 그곳을 이제 제 친구와 함께 갔는데 그 전 도시에서 만난 친구도 합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세 명이서 같이 룬다라는 곳에서 이제 여행을 하게 됐는데 그 새롭게 합류한 친구가 이렇게 A4 용지 한 장에다가 무슨 이렇게 펜으로 그린 지도 같은 걸 한 장 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어떤 스페인 분이 이거를 그려주셨다. 그래서 이 길을 따라가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걸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걸 사실 저희가 뭐 믿을 수는 없겠지만 그냥 무작정 갔었던 것 같아요. 무작정 가는데 진짜 뭐 관광지랑 벗어난 어떤 아무것도 없는 이렇게 되게 황폐한 곳을 막 가면서 막 숲도 만나고 막 어디서는 뭐 결혼식을 또 하고 막 이런 되게 막 다양한 모습들을 지나치면서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돌탑이 하나가 딱 있더라고요. 돌탑 딱 덩그러니 돌탑만 있고 거기를 이제 올라갈 수 있도록 사다리 같은 게 딱 하나 있었는데 그 사다리에 이제 올라가서 보니 어떤 세상의 끝에서 그 론다라는 도시를 볼 수 있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좀 풍경을 볼 수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거기서 한두 시간 정도 그냥 앉아서 뭔가 세상의 끝이 있다면 뭐 여기가 아닐까 이렇게 약간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비슷한 좀 생각이 들으신 게 있으면 채팅으로도 좋고 뭐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말씀 드릴 수 있게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민범님도 뭐 이런 추억이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여행을 간다면 혼자 가는 걸 되게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좀 기왕이면 길게 갔다 보자라고 해서 매년 겨울에 코로나가 이렇게 심해지기 전에는 겨울마다 나갔었었는데 혼자 가더라도 중간에 뭐 잠깐 어딘가에 친구가 있으면 같이 만나는 걸 되게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되게 한 달 반 정도 동남아 여행을 갔었었는데 그때 태국에서 친구들을 만나는 일정이었어요. 근데 친구들은 한국에서 왔고 저는 다른 나라에서 넘어왔는데 그 방콕에서 하루 이틀쯤 머물다가 이렇게 끄랍이라는 그 태국에서도 아주 남쪽에 있는 섬에 가는 일정이었어요. 가려면 비행기도 타고 버스도 타고 배도 타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아주 외딴 섬이었는데 각자 여행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달랐던 거죠. 그래가지고 누군가는 방콕에 남아있기고 싶기도 했고 굉장히 새벽에 출발해야 돼가지고 잠이 엄청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막 서로 이제 신경이 엄청 날카로워져 가지고 이제 그 끄라비로 향하게 된 거죠. 그래서 리조트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좀 저희가 일찍 도착해서 혹시 조금만 저희가 너무 피곤해서 그러니까 일찍 들어갈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안 된다. 우리 준비가 안 됐다. 그래서 한낮의 더위를 진짜 그 엄청 더운 곳에서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도 막 더 신경이 날카로워졌었는데 엄청나게 이제 서로 이제 더 다투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딴 데 막 떨어져 가고 싶었는데도 이렇게 막 동네가 작으니까 어딜 가도 마주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투닥투닥 하다가 이제 겨우 이제 저녁을 같이 먹어야 되니까 해변에서 이제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일몰이 졌어요. 근데 그걸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싸운 게 뭔 의미가 있나 이렇게 싶어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화해를 하게 됐고 별빛이 엄청 많이 내리는 해변이었는데 그래서 밤새 두런두런 얘기하면서 그곳에 있었던 게 저가 이렇게 종착역과 비슷한 경험이기도 했고 제가 느꼈던 세상의 끝 같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해변이었어가지고 모기가 엄청 물려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 러닝을 하는 편인데요. 항상 비슷한 코스 시간으로만 다녔어요. 어제는 특별히 평소에 가는 코스에서 조금 지금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조금 벗어났을 뿐인데 평소보다 가을 정취도 더 잘 느껴지고 조금 낯선 곳을 여행하는 느낌이 새로웠던 기억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실 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되게 일상적인 것에서도 어떤 살짝만 비껴 나가면 굉장히 또 다른 부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또 김현진님께서 오랜만에 롱디로 연애하던 친구를 만나러 비행기를 탔어요. 지금 그 친구 얼굴은 가물가물하지만 그때 설렘은 아련히 남아있네요. 그쵸? 비행기를 사실 막연히 탄다는 거는 좀 어려운 일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또 그런 감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어떻게 보면 되게 솔직해서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셨던 것 같은데 그쵸, 저런 것도 되게 지금 생각하면은 뭐 그때 당시 할 수 있었을까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다음 이야기로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민범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 영화 보면 영화에 잠깐 등장해요. 잠깐 등장하는데 아이들이 보던 영화가 있어요. 아이들이 보던 영화가 이제 존 포드의 역마차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에도 사실 의미가 좀 숨겨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민범님께서 좀 더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보던 영화는 말씀해 주신 것 역마차라는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 자체가 엄청 그 영화 밀접한 내용은 아니에요. 뭐 역마차라는 내용이 막 그 결점 있는 사람들이 역마차에 모여서 뭐 사기꾼도 있고 알코올 중독자도 있고 도박꾼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소동극의 영화인데 이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진 않지만 그 이 아이들은 이 역마차를 아주 지루하고 끝나지 않는 영화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그 나오는 장면이 되게 초반부 장면이에요. 10분, 20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 언제 끝 이거 지금 몇 분이야? 몇 시야? 이렇게 물어보죠. 엄청 지루한 영화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아이들이 들어간 동아리는 사진 동아리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러 가야 되는데 영화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뭐 최신 영화도 아니고 아주 지루하고 뭐 죽기 전에 꼭 봐야 될 1001가지 영화에나 들어가 있을 것 같은 아주 지루한 영화를 보고 있어요.
이 아이들의 기대를 이것처럼 약간 어긋나요, 처음부터. 아이들은 이런 비슷한 상황을 자주 겪게 되는데 아이들이 처음 만나는 장면을 떠올려 보게 되면 큰맘 먹고 이렇게 컨택트 렌즈를 샀는데 그게 잘 눈에 안 들어가죠. 그리고 또 시연은 전학을 와가지고 자기를 소개하고 싶은데 그 소개가 또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서로 소개하는 일을 실패하고 렌즈를 끼는 걸 실패하면서 그 이들은 시작부터 약간 서로의 기대에서 어긋나서 시작하게 됩니다. 또, 또 다른 장면은 그 합기도장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뭐 검도도 가리키고 조금 이상한 공간이죠. 또 그 신착역 폐역이 된 공간을 찾아가기도 하는데 거기는 이제 이미 수명이 다한 곳이고 또 영화 속에서 마지막에 머무르게 되는 것은 경로당인데 무더위 쉼터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요. 그 목적이 없는 공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어긋나는 상황들, 그 목적이 없는 공간들을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은 시험과 문제, 그 정답을 맞춰가는 일에 계속 몸을 맞춰 나가죠. 그 이런 과정 속에서 세상은 항상 목적이 있고 목표를 위한 이렇게 과정으로 가득하고 그 원인과 결과가 있는 인과의 세계라고 이렇게 배워왔는데 실제로 마주하는 거는 막 목적이 잘 맞지도 않고 좀 이상하고 잘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그런 세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합기도장은 아이들한테 아지트가 되고 그 신창력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과거를 상상하면서 자신들이 이게 빈틈을 채워보는 아까 말씀드렸던 놀이 같은 공간이 되고 경로당에 있는 미롤볼을 가지고도 이런저런 상상을 해보기도 해요. 이렇게 처음 신창력을 그 세상의 끝을 찾아서 가는 일로 나아갔지만 새롭게 목표를 만들고 공간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롭게 그려보면서 다른 세계 혹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가능성을 이제 생각해 본다고 아이들이 아니지만 영화는 이렇게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 아이들이 이렇게 짧은 일정을 보여주는 걸로 엄청 대단한 전환이나 변화를 만들어낼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목적, 인과 이렇게 뭔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세기에 어떤 작은 균열 같은 거를 만들어내지 않나 이렇게 그 영화는 그거를 의도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영화적으로 잘 보여주는 장치가 일회용 카메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영화가 등장하는 그 스틸컷은 실제로 아이들이 찍은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세상의 끝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받았지만 그걸 삼아서 그걸 연습 삼아서 이것저것 많이 찍어봐요. 떡볶이를 먹고 있는 친구의 모습도 찍고 낯선 골목길도 찍고 고양이도 찍고 이러면서 뷰파인더로 이렇게 셔터 뷰파인더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셔터를 누릅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잠시 멈춰야 돼요. 멈춰야지만 보이는 것들이 있다. 삶에는 그 일회용 카메라의 셔터를 누르는 동작을 통해서 이러한 삶은 반드시 이렇게 멈춰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담아낸 것들이 정답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목적과 목표로 바삐 걷는 일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 잠시 멈춰서야 한다.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시면 시연이 잠에서 깨서 이렇게 일회용 카메라를 가져옵니다. 친구들은 자고 있는 모습이 이어지고 영화에서 이렇게 시연이 마지막 셔터를 누르고 그 사진이 이제 마지막 장면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시연은 무더위 쉼터에서 바라본 바깥의 모습을 담아냅니다. 막 아이들 신발이 이렇게 널려 있고 플라스틱 발이 있어가지고 시야를 가리고 있지만 이 풍경이 시연이가 발견한 종착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그 사진을 딴 사람들이 보면 엄청 많은 의미가 필요하겠지만 시연은 거기서 어떤 의미를 분명히 찾아낸 거죠. 주변은 엄청 고요하고 마치 세상에 깨어있는 사람이 나 혼자인 건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선생님이 바란 것도 아니고 다른 아이들을 그걸 납득시킬 수 있지 않을 것 같기도 하지만 그 시연이 발견한 그날의 틈 그리고 세상의 끝이 그 장면이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면 아마 택시 사실 뭐 개연성 사실 조금 없을 수 있죠. 왜냐면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 거리인데 그거를 밥을 먹어야 되니까 제가 보기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생각이 조금 단순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밥이 중요하고 뭔가 저기 가고 뭐 이런 게 조금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았을까. 또는 택시에 대한 어떤 택시비에 대한 밥값보다 많이 나올 것 같은 막연한 생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들에게 밥이 훨씬 더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사실 개연성은 없지만 전 여기서도 아이들이 약간 자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뭔가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네, 그런 저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벌레 같은 경우는 이 영화가 촬영하는 방식을 조금 살펴보시면 그거에 대한 해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영화가 촬영을 할 때 카메라는 거의 고정된 방식으로 인물들을 찍고 있어요. 어떤 클로즈 가까이 인물에게 다가가거나 혹은 이렇게 엄청 극적으로 이렇게 따라가지 않고 그 카메라 속에 카메라가 있고 그 인물들이 그 안으로 들어오는 방식으로 촬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의 그 관심사는 벌레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이 아이들이 대사를 하고 이 상황에 따른 대사들을 이어가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아마 벌레를 보여주는 것에서 이렇게 소홀하거나 그러니까 관심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천지연 님께서 또 네,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배터리 나감, 학원 못 감, 밤늦도록 집에 안 감, 고립 이 모든 작은 좌절들이 중1이 겪을 수 있는 큰 세상의 끝처럼 느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초반에 세상의 끝을 아무것도 없는 벽처럼 상상했듯이 하루 동안 친구들과 다양한 감정을 거쳐가며 성장했을 것 같아요. 대사들이 너무 실제 대사 같고 뜬금없고 신선해서 궁금했는데 상황만 주어졌다니 더 매력적이게 느껴지네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이제 촬영 방식이랑 연기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배우들의. 그래서 이 영화에서 가장 사실 인상적인 부분은 아이들의 연기죠. 방금 너무 다 좋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아이들의 연기는 중학생 1학년 학생을 진짜 데려다 놓은 듯한 뭔가 연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죠. 그래서 사실 이 영화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나리오에 원래 대사가 있었는데 대사를 빼고 그 상황만 주어졌다고 해요. 상황만 주어지고 그 아이들이 어떤 그 상황 속에서 하는 대사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추출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위적이지도 않고 이 나이대에 이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대화들이 막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또 흡인력 있게 좀 영화를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어떤 극적인 어떤 막 굉장히 막그 서사가 있는 그런 영화를 본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저 아이들의 세계를 되게 조금 멀리서 관망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조로울 수 있지만 굉장히 좀 집중도도 올라갔고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제시하는 해결책 또는 상황 속에서의 대화나 행동이 아이들만의 정체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지 않나 싶었습니다. 이 부분 아마 민모님께서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현관님이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부연을 하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영화를 촬영하게 되면 시나리오가 완성되고 배우를 캐스팅하고 공간을 섭외해서 이런 프리프로덕션 단계를 거쳐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 촬영 중에서 뭐 시나리오가 좀 바뀌기도 하고 공간과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달라지기도 하지만 이 과정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아요. 근데 종착역 같은 경우는 처음에도 이게 똑같이 따라갔어요. 시나리오를 쓰고 그 다음에 배우를 캐스팅했죠. 근데 배우들을 실제로 만나면서 이 두 명의 감독이 만든 거거든요. 서한슬, 권민표 감독인데 이들이 자신이 쓴 시나리오에 있는 말들이 중학생들이 전혀 쓸 법한 말이 아니었던 거라고 이게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큰 줄기들만 남기고 아이들한테 상황을 충분히 설명해 준 다음에 그래서 그들의 대화를 직접 담아보자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녹음 같은 경우도 다 철저히 현장 녹음으로 다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시나리오대로 순서대로 이제 아이들의 감정이 그대로 따라갈 수 있게 영화를 찍 때 시나리오 자체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이 감독님이 아이들에게 바란 것은 연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실제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습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레디, 액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시작과 끝을 이렇게 하지 않고 슬레이트도 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아주 이렇게 카메라는 계속 먼저 계속 촬영을 하고 있었고 아이들이 거기에서 계속 연기를 해나가는 과정 이렇게 촬영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촬영을 하다가
뭐 한두 번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거기서 원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으면 과감히 이제 포기를 하고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갔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캐스팅에 대해서도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원래 감독님은 이렇게 네 명의 배우가 원래 친구였던 아이들을 캐스팅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았고 그 연기 학원에서 이렇게 네 명의 배우를 섭외를 해가지고 그들이 되게 충분히 친해질 수 있게 정말 친구가 될 수 있게 충분한 시간을 줬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런 노력들 때문에 영화가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아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 영화와 비슷하게 작년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최혁진 감독의 방문객들이라는 영화가 상영이 되었어요. 이 영화는 아직 개봉은 하지 못했는데 개봉 시기를 잡고 있는데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 두 영화가 이 종착역을 찍는 방식과 굉장히 비슷하게 찍고 있었어요. 제가 그 작년에 최혁진 감독을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이 영화를 찍기 전에 뭐 마이클이 존 카사베츠, 에릭 로메르 이런 유명한 감독들의 영화를 봤다고 해요. 이 감독들의 특징이 뭐냐고 하면 그 감독들은 이렇게 상황만 제시하고 배우들과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 대사를 채워나가는 이런 영화를 찍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종착역 감독님이랑 방문객들 감독님이랑 같은 대학원에 다니셔가지고 어떠한 촬영 방법론 이런 것들을 공유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 연기와 촬영 방식 얘기해서 넘어가서요. 아이들의 감정선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게 주로 감정선은 전학생 시연이랑 다른 아이들로 이렇게 구분이 돼요. 노인정에서 나누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 전학온 시연이랑 그 제외한 그 나머지 세 명은 중학교에 오기 전부터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굉장히 짧은 시간 친구가 되긴 했지만 별 수 없이 시연과 다른 세 친구 사이에는 미묘한 간격이 있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장면이 학교 장면이라고 생각했어요. 앞에서도 신의문역 나오는 장면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장면이에요. 거기서 헤어질 때 굉장히 그 쿨하게 잘가 안녕 이렇게 하고 거기서는 이렇게 서로 헤어져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앞서 있었던 장면이 횡단보도에서 아이들이 세 명이 원래 친구였던 아이들이 헤어지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는 막 되게 와 왜 나 안 데려다 줘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막 투닥거리기도 하거든요. 이 두 장면에 되게 온도차가 느껴져가지고 그 장면이 어떤 거리감을 보여주는 첫 장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 시연이가 헤어지고 나서 지하보도를 지나가는 장면이 이어지는데 그 장면을 보면 그 시연이의 그 어깨와 그런 모습들이 너무 이렇게 쓸쓸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 장면도 그랬을 수 있을 것 같고 이후에 경로당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요. 근데 그 연애 얘기가 나왔을 때 그 다른 세 명의 친구들은 어떤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연이만 또 그 얘기를 잘 몰라서 그 표정이 아주 미묘하게 변해요. 그 두 이후에 조부모님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어떤 공유하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그 같이 있는 친구들의 감정의 거리가 이렇게 계속 느껴져가지고 이런 고민들이 있었고 마지막 장면도 혼자 찍게 된 다른 친구들과 같이 찍은 장면이 나오는 게 아니라 혼자 그 사진을 찍은 이유도 그 어떠한 외로움, 고독이 있는 그 사이에서도 그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지막 장면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미묘한 감정선들도 따라가면서 영화를 보는 것도 또 다른 감상법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또 그 사이에 두 분께서 또 의견 주셨는데 안은숙님께서 너무 자연스러운 마치 일상을 그대로 찍어 영화한 것 같은 부분이 대단한 것 같아요. 여운이 남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쵸, 정말 자연스럽죠. 저도 배우가 처음에 아닌가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굉장히 자연스러웠고 김웅준님께서 질문을 주셨네요. 아이들이 마을 주민들이 모이는 마을회관 비슷한 곳에 도착해 물을 먹는 씬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카메라는 집 안에 있는 채로 밖에 있는 아이들을 목소리만 들리고 모습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촬영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아까 뭐 민범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영화는 카메라를 되게 고정된 채로 이렇게 놔둬요. 그래서 뭔가 이 아이들을 응시하려는 느낌으로 그렇게 최대한 좀 멀리서 지켜보려는 느낌으로 이렇게 놔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굳이 밖에서 이걸 찍어도 됐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이 아이들의 어떤 목소리나 이런 직접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그런 것들을 좀 시각적인 걸 제외한 부분에서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의 어떤 의도는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윤모님께서는 또 뭐 다른 생각이나 또 의도가 있으셨을까요? 저 장면에? 아,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바깥에서 이 아이들을 보여주고 나중에 아이들이 실제로 그 경로당 안에 들어와서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속 촬영 방식을 말씀드리게 되는데 다큐멘터리적인 촬영이다 보니까 이렇게 친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밖에서 이제 카메라만 안에 있고 그 아이들을 밖에서 지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따라서 그 안으로 카메라를 들어오고 그 카메라가 이제 아이들을 담아낼 수 있게 어떤 시간의 거리를 시간상의 감정의 거리도 이제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장면이 등장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저는 영화를 봤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은 계속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또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도록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아이들을 다룬 영화, 특히 독립 영화에서 이 아이들을 다룬 영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최근 뭐 하여튼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그 중에서 또 좋은 영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종착역 외에. 그래서 뭐 우리 집, 뭐 남매의 여름밤, 나는 보리, 보이안 녹양 이런 영화들이 굉장히 뭐 아이들을 다루고 좀 굉장히 따뜻하고 재밌는 영화들인데 저는 이 영화가 그 영화들과의 또 차별점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호흡 측면에서 어떤 굉장히 좀 이 영화는 다른 영화들에 비해서 되게 길게 가져가죠. 촬영 시간도 되게 한 씬이 굉장히 길고 그래서 그 긴 호흡 속에서 그 아이들이 얘기하는 것들, 대화하는 것들, 행동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온전히 담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어떤 빠르게 사건이 발생하고 막 갈등이 있고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잔잔하니 뭐 그 아이들의 약간 세계를 좀 탐구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자극적인 요소가 없고 그리고 극적인 요소를 좀 배제하고 아이들의 일상적인 이야기를 채운 느낌이었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이 지금 살아가는 어떤 그들의 세계, 그들의 인생이니까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민범님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전에 또 한번 천지연님께서 잠깐 뭐 말씀해 주셔가지고 미리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 덕분에 세 명의 아이들과 시연의 감정을 더 세세하게 집중해서 살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마지막에 어, 저, 근력 운동 근력 운동기구를 하며 초반에 친해졌던 그 초록색 옷 친구와 시연이가 서로를 저기 제가 안 보여주고 홀수였던 기억 서로가 홀수였던 서로가 친구들. 홀수였던 기억을 공유하며 더 친해지는 것 같이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감정선이 사실 어, 저도 처음 해볼 때는 그게 잘 보이진 않았었는데 이렇게 계속 보다 보니까 그 감정선 자체가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다룬 독립 영화에 대해서 민범님께서 조금 추가적으로 간단히 말씀 한번 더 해주시겠습니다. 네, 앞서 이렇게 말씀해주신 영화들이 있는데 우리들과 우리 집은 그 어른 되게 아이들의 감정을 엄청 섬세하고 약간 망원경 그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굉장히 세세하게 보는 영화예요. 그래서 이 영화들을 보고 나면 이렇게 어린 시절 느꼈던 그 감정의 느낌을 굉장히 엄청 강하게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막 미묘하게 막 초등학교 때 딱 돌려줬던 게 아닌가 생각하는 그 장면이 떠올라서 뭔가 순간 화나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 이 우리들과 우리 집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남매의 여름밤은 그 성장 영화라기보다는 가족 로맨스에 가까워요. 다만 시선이 굉장히 아이들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 남매가 할아버지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인데 그 여름에 굉장히 커다란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감정을 흔드는 연출을 하기보다는 계절이 지나고 나서 그때 그 사건이 나에게 그런 거지 않았을까?
라는 이런 느낌으로 연출을 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차분히 연출을 하고 있어서 이 작품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볼이라는 작품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주인공 아이가 코다라는 상황에 있어요. 그러니까 Children of Deaf Adults, 그러니까 부모님이 다 이제 농아이신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는 아이들이 겪는 이야기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강릉이라는 지역선이 이렇게 확연히 들어가는 영화이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주어진 상황이 굉장히 선연하게 보여가지고 굉장히 이 영화도 같이 굉장히 일찍 철든 아이에 대한 얘기가 등장하기 때문에 이것도 보시면 어떨까 추천을 드립니다. 생각해보면 이 영화들의 배경들이 다 여름이에요. 어쩐지 이게 성장 영화는 왜 여름에 있어야 되는지 저도 뭔가 궁금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청춘 영화라고 하면 대학생을 다루는 영화들은 봄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어린 아이들의 이야기는 여름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네, 이런 영화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과거 영화들은 2000년대나 2010년대 초반 영화만 생각해봐도 독립영화에서 되게 강렬한 주제를 가진 가족 영화라든지 막 폭력적인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었는데, 최근 등장하는 영화들은 되게 독립 영화들은 굉장히 맑고 순한 서사를 가진 어린아이들이 등장하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강한 얘기들은 뭐 소위 말하는 넷플릭스에서 뭐 마이네임, DP, 오징어 게임 같이 막 거대한 매체들이 가져가고 있고, 오히려 독립 영화에서는 이렇게 가족 영화, 성장 영화들이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빠르지 않게 섬세하게 이렇게 차분한 방식으로 제작되고 있다는 것도 뭔가 최근 경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계속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계속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김현지님께서 여름의 날씨 변화처럼 감정의 변화가 심해서 하니까요. 그죠? 뭐 그럴 수도 있죠. 사실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굉장히 뭐 햇빛이 있다가 막 비가 오고 막 들쑥날쑥하니까 어떤 그런 변화들이 많은 사실 계절이 어떻게 보면 여름일 수 있어서 굉장히 저도 다른 시각으로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얘기랑 조금 맞물려서 거의 뭐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종착역이라는 영화와 좀 비교해봐도 좋을 뭐 이런 독립영화 외에 다른 영화들, 어떻게 보면 뭐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주축이 돼서 나오는 다른 영화들이나 또는 문학 작품, 소설들이 어떤 게 있을지 조금 그런 거에 대한 좀 간단하게 요거는 민범님께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뭐 많이 준비는 해왔는데 간단하게 어떤 작품들을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떠올렸는지, 그리고 요거랑 같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던 작품들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가장 먼저 생각났던 작품은 로브 라이너 감독의 스탠 바이 미입니다. 이 작품은 미국 성장 모험 영화인데요. 이게 구니스라고 굉장히 가장 유명한 미국 그 성장 모험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작품인데, 스탠 바이 미가 종착역처럼 조금 더 느리고 뭐 극적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네 명의 아이들이 등장을 하고, 그 아이들이 숲속 깊은 곳에 어떤 뭐 시체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발견하면 이제 뭔가 이제 자랑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자랑할 거리는 전혀 아니지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 내가 남들이 하지 않은 것을 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거니까 이걸 위해서 가는 이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영화가 또 종착역이랑 조금 다른 지점을 생각해 보면, 그 스탠바이 미는 이들이 어른이 된 모습들도 이렇게 같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오랜만에 초등학교를 가면 그 운동장이 너무 작아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느낌들을 이렇게 영화를 보고 나면, 어렸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지만 크고 나서는 별 큰 일이 아니지 않은 그런 느낌, 감정들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영화여서 이 스탠바이미라는 영화를 추천드렸고, 또 다른 영화는 슈퍼 에이트예요. 제이제이 에버람스 영화인데, 이거는 좀비 영화를 만들고자 하는 아이들이 어떤 추돌 사고를 보게 돼요. 그 덤프 트럭이랑 전차랑 이렇게 부딪히는 그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막 사건이 막 꼬이고 원래 의도했던 데에서 막 벗어나고 이러는데, 어,
J.J. 에브럼스 감독이 뭐 외계인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이 등장하긴 하지만 중심은 가족과 그 어떤 성장물의 중심이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영화도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화는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진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입니다. 이 영화도 어떻게 보면 되게 종착역과 비슷해요. 코이치랑 류노스케라는 두 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이제 부모님이 따로 떨어져 살게 되면서 되게 다른 지역에 살게 돼요. 근데 형인 코이치가 우리나라로 치면 KTX죠. KTX가 두 대가 이렇게 마주 교차하는 순간에는 이렇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친구한테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같이 가족들이 다시 뭉쳐서 살았으면 좋겠으니까 이 장면을 내가 반드시 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아이들끼리 모험을 떠나는 내용이에요. 각자 다른 소원을 가지고 아이들이 떠나게 되는데 요 영화도 같이 이제 세 편 다 여름의 배경이 되는 영화이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두 편의 소설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책은 가즈오 이시구로의 클라라와 태양이라는 책입니다. 이 가즈오 이시구로는 2017년에 노벨상을 받으면서 굉장히 유명해진 작가예요. 근데 그 전에 뭐 나를 보내지 마라는 작품, 또 혹은 남아있는 나날 이 두 개 다 굉장히 엄청 인물의 심리 묘사를 굉장히 치밀히 다루기도 하고 SF 요소, 그러니까 뭐 과학적인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가져오는 작가이기도 한데 클라라와 태양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드리면 그 배경은 근미래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아주 철저한 계급사여서 이 상층계와 하층계가 아주 구분이 엄청 강해요. 근데 상류층들은 그 AF, Artificial Friends라고 해서 그 AI, 그러니까 로봇 같은 거죠. 쉽게 얘기해서 로봇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친구로 두는 게 이게 유행인 거예요. 그래서 조시라는 몸이 약한 친구와 그 로봇인 클라라, 이게 둘이 어떠한 우정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책을 보시면 두껍게 느껴지거든요. 500페이지 정도 돼가지고. 근데 책을 읽다 보면 내가 언제 이걸 다 읽었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넘어가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추천을 드리고요. 마지막 책은 마스이의 마사시의 여름은 올해 그곳에 남아 라는 책이에요. 이거는 성장 소설도 아니고 좀 어떻게 보면 다를 수도 있는데 이 소설이 만약에 종착역에서 카메라를 찍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상황을 던져줬던 방식을 소설로 바꾼다면 이런 소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소설을 추천드리게 됐어요. 내용은 되게 유명한 연로한 건축가와 그 인턴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 한 청년의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요. 굉장히 문장도 아름답고 아주 천천히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름이 지나간 걸 아쉬운 분들은 이 책을 읽으시면 그 풍경들이 굉장히 선명하게 다가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희 이제 본격적인 영화 이야기는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 조금 질문이면 조금 생각할 거리들을 조금 던지면서 마무리를 할까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첫 질문을 좀 드렸었죠. 저희 인생의 물리적인 종착역, 우리만의 종착역은 무엇이냐라고 좀 얘기를 한번 해봤었는데 마지막 질문은 그렇다면 이제 내 인생의 어떤 종착역, 지금 내가 어떤 그 종착역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조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좀 싶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시는 동안에 저부터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의 종착역은 어딘지 확실하진 않고 그 종착역을 향해 가는 과정이 뭔가 순탄치는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뭐 여러 가지 갈등들도 있고 한데 다만 이 영화에서처럼 그 아이들에게 볼 수 있었던 행동에서 조금 배울 점 같은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복잡하고 좀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을 굉장히 좀 즐기거나 태연하게 좀 대처를 한다면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제 종착역을 향해 가는 과정이 조금 더 순탄치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좀 들었고요. 민범님은 또 어떤 종착역을 생각하시고 과정은 또 어떠신지 조금 궁금하네요. 저는 종착역 하면 기차가 이렇게 지나가는 장면을 상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탈했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탈하기를 아주 오랫동안 바랬고 그렇게 지내왔어요. 생활도. 근데 어떤 분기점을 이제 지나가고 있다. 내가 저쪽 길로는 이제 못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가끔 아득해지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이게 영화에서처럼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 시간을 돌아보면 내가 이탈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길로 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이 영화를 보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탄생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출발, 도착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어떤 사람은 탄생 이후에 한참이 지나서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음이 오기 전에 한참 전에 종착역에 도착하기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계속해서 뭔가 제 종착역을 찾지 못하고 평생 계속 헤맬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평생 헤맸으면 좋겠네요. 저희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해야 돼서 마무리하기 전에 혹시나 하고 싶으신 말 있으면 지금 뭐 자유롭게 적어주셔도 되고 손 들어주셔서 뭐 오늘 소감도 괜찮고요. 뭐 질문도 괜찮고요. 뭐 저희 상영에 대한 부분도 괜찮고 뭐 자유롭게 조금 이야기하실 거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채팅으로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김현지님께서 함께 영화 보는 느낌 너무 좋았어요. 저도 온라인 상영이라 좀 걱정했는데 사실 뭐 채팅으로 참가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도 좀 너무 감사드리고 되게 좀 새로운 그런 조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천지연님께서 상영의 덕에 평소에 관심 갖지 못했던 분야의 영화를 다 함께 즐겨볼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평론가분들의 해설과 다른 분들의 감상까지 함께 들을 수 있어서 정말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너무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계속 채팅 계속 올라오고 올라오는데요. 있네요. 김홍준님께서 영화가 대부분 편집 없이 롱테이크로 촬영되어서 서정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그쵸? 사실 이 요즘 영화에서는 좀 뭐 잘 안 쓰려고는 하는 영화들이 많은데 왜냐면 저희 뭐 대형 영화에서는 길게 되면 조금 뭐 지루해질 수 있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게 또 이 아이들의 볼 수 있는 매력이었던 것 같아요. 롱테이크로 찍은 게. 그다음 또 천지연님께서 전부터 일회용 카메라를 한 번쯤 꼭 이용해보고 그걸로 기록을 남기고 싶었는데 올해는 가기 전에 꼭 도전해 봐야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도 일회용 카메라라기보다는 필름 카메라가 있는데 그게 또 주는 또 느낌 이런 아날로그적인 느낌이 또 굉장히 좀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꼭 올해 가기 전에 좀 사셔서 필름 사셔서 딱 찍어주셨으면 좋겠고 안윤수님께서 평론가분들의 깊은 이해와 의견들을 들으며 더 깊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영화들 앞으로도 많이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영화들은 항상 나오니까 저희가 뭐 또 기회가 된다면 더 좋다기보다는 뭐 또 또 좋은 다른 좋은 영화에 또 영화를. 다른 좋은 영화들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시간도 다 되고 마무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짧게 저는 정리를 하자면 영화의 영어 제목이 숏 베케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휴가, 방학 뭐 이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사실 세상의 끝을 보고 싶었던 아이들은 어떤 그걸 보기 위한 어떤 짧은 방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의 끝이 뭐 있던 없던 저는 그게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그 과정 자체가 어떤 이 아이들의 경험과 배움의 장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민범님께서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종착역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만 촬영 방식, 카메라의 움직임, 배우들의 연기 방식을 함께 고려해 본다면 좀 더 이렇게 깊은 얘기가 생겨나는 영화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나눈 것들로 다시 종착역을 깊게 감상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오늘 함께 종착역을 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자주 걷고 멈춰서 주변을 많이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보태자면 영화 한 번 더 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처음 봤을 때랑 두 번째 봤을 때랑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또 보면 또 다른 것들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리고 저희는 이제 오늘 상영회 이제 마무리하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영화였을지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해 주시는 것 같은데
좋은 영화였길 바라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